자, 다음 지문 세트는 10번부터 13번 베카리에의 이론을 파악하는 사회 문화 쪽 지문입니다. 몇 번이었지 이게? 10번부터 13번. 13번 사회 문화. 자, 어쨌든 근데 이 녀석도 패턴은 비슷해요. 어쨌든 누군가의 사상과 철학자가 등장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단계라는 거. 선생님이 이 세트에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독서의 어떤 이론들 그리고 독서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잘못된 건 없다. 그동안 했던 것들, 기존에 했던 것들 잘 심화시켜서 연습하자라는 차원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지문 딱 3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이고 문제는 총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먼저 살짝 살펴볼까요?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뭐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 사람은, 국민은, 공포의 효과는, 형벌권 이런 말 나오니까 아, 지금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뭐 형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지문인가 보다 예측만 해도 매우 성공한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기억이 뭔지 살짝 보고 왔더니 무슨 울타리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울타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재범을 방지하고 법률로 엮고 범죄가 손실 어쩌고 저쩌고 손익을 저울질 뭐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이번 두 번째 문제에서 이 지문이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지문이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 방벽, 형벌의 특징을 설명하는 추론형 문제였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의 입장을 또 이번엔 뭐하래요? 추론하래죠. 그러면 지문 속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 영향관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의 이 주장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있을까?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겠죠. 또 역시 선택지만 살짝 주어만 보세요. 형벌이, 사형은 합의가 뭐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뭐 형법학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똑같아요. 계속 일관되게 형법과 사형의 특징에 대해서 베카리아의 입장을 파악하는 지문이라는 거 눈치채시면 되고 마지막 13번 문제 논란의 어휘 문제죠. 자, 이 어휘 문제는 마지막에 해결하도록 하고요. 자, 좀 속도감 있게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고 누가 나올 것이며 뭘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눈치를 챈 상태예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가봅시다. 1764년에 발간된 체살의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하면서 그래요. 베카리아 등장했습니다. 또 베카리아가 혹시 여기서 그 뭐지 사회문화 지문 푸는 사람 혹시 있음? 사회문화 하는 사람? 생일에 나오니? 그럼 뭐야? 어저께란다. 지난주 그 친구도 다르게 얘기한 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아무튼 간에 자 그런 거예요. 자, 인문 계열에서 사용되는 인문 사회 철학 지문들은 보통 사회문화 생윤, 사문 이런 지문에서 종종 한 사람의 혹은 특정한 인물의 특정한 입장의 주장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거꾸로 과학기술 쪽에서는 그치? 특히 뭐 지구과학 지문이라든가 그쵸? 생명공학 지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탐구 지문, 과탐 쪽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들이 결코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무튼 베카리아가 나왔습니다. 자, 베카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그럼 이 지문이 조금 편안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가 실은 되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 이거 아는데? 라는 거랑 이거 뭐지? 나 처음 보는데? 라는 그 불안감은 분명히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아는 건 많이 늘려봅시다. 자, 계속. 자,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의 유럽의 주장에 대해서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된 것이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전제 조건이죠.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베카리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계몽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주의의 입장에 따르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 그리고 또 뭐하는 이성적인 인간. 이성적인 존재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깔고 가는 거야. 이것을 충실히 호응해서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했습니다. 결국 베카리아는 이걸 수용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인간의 특성을 인간이란 뭐한다?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사는 존재다. 또 그에 따라 행동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답니다. 저렇게 하는 행동은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인간상을 제시했다는 거지. 자, 계속 갑니다.
사람은 하면서 지금 이게 실은 뭐가 바로 시작된 거일 거냐면 지금부터 설명할 어떤 이론의 어떤 체계, 어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이론 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근데 처음에 이게 보자마자 느낄 수는 없습니다. 실은 읽다 보면 지금 이 지문이 그런 거였구나라고 느낄 텐데 일단 따라와봐. 먼저 뭘 정의했냐면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한 거야.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대가 없이 국민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 않죠. 대신 뭐 합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존재죠. 사람은 자유를 일부는 떼어주고 나머지는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합의한 존재라고 먼저 상정한 거야. 오케이? 내가 내 자유를 추구하겠다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쵸? 당장 선생님 지금 더우니까 몸 빨리 먹고 수업할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건 내 자유랑 너희들의 자유가 상충하는 거죠. 저희가 더러운 봉선먹을 먹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자유가 충돌 났을 때 사람들은 각각의 자유를 조금씩 떼어내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거야. 그게 시미날이죠, 그죠?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저마다 할에 나누어서 분할해 놓은 자유의 총합이 바로 뭐다? 주권인 거야. 주권은 뭐라고 정의됩니까? 할애한 자유의 총합입니다. 됐죠? 계속. 그리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거죠. 그럼 주권자도 정의했네요. 주권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주권을 위탁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국민주권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주권 자체는 국민으로부터 온 게 맞지만 국민의 그 주권들을 관리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상정한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참고로 이 문제에서 틀린 문제가 많았다면 내가 알고 있던 일반 상식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서로 충돌이 나서 그럴 거야. 우리의 상식으로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주권자를 따로 선정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맞아 하면서 이제 너희들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문제를 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법은 자, 법도 정의했네요. 법이라는 건 뭔데? 정의가 뭐예요?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으로 등장하는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이때 전체의 복리, 모든 사람의 어떤 행복을 합한 것을 복리라고 부르죠. 복리를 위해서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뭐다? 형벌이야. 형벌은 복리를 위해서 법 위반자에게 설정한다. 지금 뭔가 말이 많죠? 오케이, 쭉쭉 다 포인트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읽을 때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지문의 흐름을 보고 사람의 정의, 주권의 의미, 주권자의 의미, 법의 의미, 형벌의 의미를 탕탕탕탕 표시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나중에 빨리 찾을 수 있게,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물론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베스트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증으로, 이게 지금까지 뭐였던 거야? 논증 과정이었던 거야. 각각을 명확하게 먼저 정의하고 이 녀석들의 관계를 따지는 게 논증인 거잖아. 그래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습니다. 좀 바닥이긴 한데 밑에 쓸게요. 파란색으로 써야지.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보았을 때 형벌권의 행사는 이퀄 어떻게 된다?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양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요때 양도라는 게 뭐였니? 얘들아, 양도가 어디서 나왔던 단어더라? 떼어내다야. 그쵸? 결국 이 녀석의 핵심은 이거지.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총량이 있는데 그 총량 중에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에게 다 한꺼번에 묶어서 맡겨놓은 거야. 그러면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이 양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이 베카리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단락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위로 punpu하는 걸 한번 써봅시다. 베카리아가 볼 때요,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을 누군가를 해쳤어.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의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고 형벌을 주면 그게 돌아와? 아니요.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도 아니지. 바로 뭐예요? 형벌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어떻게 돼야 된다? 오로지 범죄자가 다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어야. 포인트 1번 억제해야 합니다. 또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본 거야.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했지. 응보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 왜 응보라는 말 쓴지 혹시 알겠는 사람 있나요? 독서 푼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응보주의가 또 독서 지문에 있었잖아. 체감 연기를 쩔었어요, 진짜로. 자, 아무튼 응보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는, 그렇지? 괴롭히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럴 수는 없다. 형벌은 다음에 두 가지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있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자,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는 조건은 뭐냐면 파란색으로 써야지. 자, 범죄로 얻게 되는 이득. 자, 범죄로 얻게 되는 이득은 참고로 뭐랑 똑같은 거야? 밑에 써주시죠? 공익이 있게 되는 손실. 공익에서의 손실이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볼게. 이 녀석이 뭐보다 이 녀석이 있을 때 형벌이 가하는 손해. 형벌로 인해서 받게 되는 손해가 어떻게 하면 돼? 조금 더 크기만 하면 돼. 요게 핵심이라는 거야. 백화리가 지금. 아까 말했잖아. 어쨌든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그 사람이 내놓기로 합의한 자유를 넘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중에 형벌이 그 사람의 어떤 죄에 응당하는 것보다 조금만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이런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 기업을 하면서 100억 원을 삥땅 쳤어. 근데 벌금이 1억밖에 안 나왔어. 해야지. 됐어. 인간은 저울질하는 아는 존재라며. 아까 말했잖아. 근데 내가 기업을 해서 또 똑같이 100억을 벌었는데 벌금이 110억이 나왔어. 다음에 해야 해? 안 하지. 그럼 다른 사람도 우와 100억을 뺑땅 치면 110억의 월급이 나오네? 안 하겠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자, 두 번째 노래 들었을까? 또 성문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명성을 지녀야 돼. 세 번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줘야 돼요. 세 번째, 집행의 확실성. 뭐 쉽게 말하자면 첫 번째 성문법은 그렇게 말한 걸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실행이 되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의 예방이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벌금이야? 너 자꾸 그런다? 또 벌금이다? 이렇게 말만 하면 사람들은 또 이익을 저울질해서 쟤는 말만 하네? 해야겠구나 한다는 거죠. 됐죠? 바로 요게 이 세 가지 A, B, C가 바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조건들이야. 됐죠? 계속 갑니다. 자, 이 울타리의 높이는, 자, 떴죠? 기억, 울타리입니다. 그러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니까 뭐인가? 이걸 형벌이에요. 형벌이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억제와 예방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것을 위해서는 살인인지 절도죄인지에 따라서 달리해야 되는데, 이는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또 이 녀석의 특징 두 번째, 공익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비례해야 된다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손해보다는 작아야 된다. 오케이? 비례해야 된다. 그렇죠? 크기 차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며 불필요합니다. 넘어선 포갑이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거죠. 이런 거잖아. 배가 고파서 라면 2개를 훔쳤어요. 사형! 포갑이지 그건. 그치? 라면 2개를 훔쳤으면 라면 3개에 해당하는 응보를 준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은 상실될 것이 아닌가. 그치?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비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거야.
다시 한번 아까 또 그 얘기로 돌아가자. 이번에 또 100억을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100억을 횡령했으니까 너는 1000억 내놔 라고 치자. 오케이? 그런데 500억을 횡령했는데도 1000억 내놔. 그러고 900억을 횡령해도 1000억 내놔. 그런다면 이왕 할 거면 900억으로 한다 이거지 사람들은. 오케이? 비례해서 올라가야 그 억압 효과가 커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할만합니다. 아까보다. 그지?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3단락까지 한꺼번에 정리하고 갑시다.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합니다. 또 인간은 뭐다? 감각적이다. 참고로 여기서 역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법 말하는 거 아닌 건 알지? 힘주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서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감각적이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였던 거야. 인간은 뭐 한다?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그 충격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뭐 한다? 무뎌지는 특성을 지닌다는 거야. 오케이? 충격적인 사건을 봐도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이 감각적인 포커스를 봤을 때 형벌의 강도가 높은 것과 형벌의 지속성이 큰 것 중에서 사람들은 어디서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요거에 받는다는 거죠. 이거 파란색으로 써야지 지금부터. 야, 요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서 이 형벌의 강도가 뭐야? 감각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야. 우와! 물건을 훔쳤다고 손을 잘라버렸어? 겁내 무셔. 나도 안 훔쳐야지. 그렇지. 일단 효과는 발생했어. 근데 사람은 그 누군가가 손이 잘렸다는 기억은 언젠가 잊어버려. 그렇잖아. 잘리면 끝난 거잖아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물건을 훔쳤어? 10년? 그러면 걔는 2021년에도 감옥에 있고 2022년에도 감옥에 있고 2023년에도 감옥에 있고 2030년에도 감옥에 있는 거잖아. 걔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 감옥에 있는 거 생각하니까 무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 이 말 별표 치고 갑시다. 잠깐만. 여기다 밑에 써도 될 것 같아. 형벌의 강도가 큰 것은 이것은 뭐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치? 세게 때리는 거.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지 않은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뭐일 거예요? 지속이 큰 것이 더 지속적인 것이 더 크다. 지금 봐봐. 요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립된 짝이 하나 만들어졌지. 느끼셨나요? 지금 어느 한쪽은 일시적이고 한쪽은 지속적이야. 근데 어느 것의 어느 것의 효과가 더 크다? 지속적인 것의 효과가 더 크다 분명히 말했어요. 오케이? 계속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로 표시했는데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오케이? 계속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랑 연결되는 게 뭐였냐면, 자, 아까 맨 처음 주장의 내용이 뭐였죠?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일부 떼어내는 것에 합의했고 그것을 맡기는 상태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키워드만, 즉 필수성분 뽑아서 이해해보자.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그 말이지. 이때 희생하는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즉 이 얘기가 뭐예요? 사형제도 말하는 거잖아. 사형이라는 충격을 말했던 거야 지금 이거. 오씨! 저러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네? 목숨이 끊어지는 거네? 무섭지?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봐. 10년 전에 사용되었던 어떤 유명한 사건들 뭐 딱 치면 그게 지금 기억날까요? 안 나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또 연결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쭉쭉 정리되고 있어. 자, 결국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사형을 반대하는 것. 설명으로 보았을 때 정리!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했기 때문에 휴머니스트야. 첫 번째, 베카리아는 휴머니스트야.
잔혹한 형벌에 반대했어. 두 번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했기 때문에 공리주의자야. 공리주의자로서의 입장도 있어요. 주리는 뭐야? 공리주의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여기서는 공리라는 단어를 썼죠, 그쵸? 세 번째요.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합니다. 사회 계약론자. 자, 자유를 위임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이 합의의 방점을 찍은 것이죠. 됐죠? 베카리아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해서, 오케이, 나왔네요. 응보주의를 탈피해서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간다는 토대를 세웠다. 네 번째, 응보주의에서 벗어나 일반 예방주의의 토대를 쌓았다는 뭐도 있다? 마지막 단락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의를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서요. 됐죠? 어때요? 앞에 질문보다 훨씬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1분 요약하면 정리됩니다. 되게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질문이에요. 첫 번째 화제 제기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화제 제기 다음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요소들의 개념을 정리한 다음 그 개념의 연결, 그 개념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의로 마무리했지. 됐죠? 자, 이렇게 구조까지 다 봤으면 이제 문제는 할만할 것 같습니다. 할만하게 만들어 볼까요? 자, 1번부터 가보자. 첫 번째 문제부터. 미끄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뭔가요? 1번. 공동체를 이룬 합의가 유지되려면 법이 필요하다. 공동체는 사회잖아. 형성된다고 했잖아. 지속된다고 했잖아. 맞지? 지금 여기서 문제 하나 나왔지? 체크됐죠? 긴 설명 필요 없죠? 두 번째,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이며 감각적이다. 사람은 타산적, 그치? 감각적, 이성적 다 나왔습니다. 됐나요? 3번,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거잖아. 국민이 주권자야? 아니야. 주권자 정의했잖아요. 주권자의 정의는 주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법 집행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국민이 주권자다. 당연한 소리잖아. 하면서 그냥 아무런 이상을 의심을 느끼지 않고 넘어간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너희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 잔혹함의 공포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 감소한다. 어디 가니?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한다. 형벌이 지속되는 거, 이 부분에서 무뎌진다. 여기서 있었죠. 그죠? 마지막 5번. 형벌권의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어설 수 없었다. 넘으면 포괄이고 불필요하다. 됐죠? 지금 그리고 결론적으로 10번 문제의 답의 근거 지문들을 한번 배치를 보세요.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등. 지금 모든 문단에서 골고루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예전에는 이런 일치불일치 문제가 1문단에서 1개, 2문단에서 1개, 3문단에서 1개 나오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난이도가 높아진 건 맞아요. 군데군데 숨어있어요. 잘 뽑아내세요. 11번 울타리의 성격입니다. 울타리는 이 부분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공익을 훼손하는 것에 비례해야 된다. 넘어서면 안 된다. 1번 재범을 방지합니다. 맞죠? 2번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게. 오케이? 이것이 지금 세 번째,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됩니다. 높낮이를 정한다라는 하는 것은 비례를 말하는 것이죠. 3번도 오케이? 4번,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합니다. 그쵸?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그냥 이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손해랑 양을 비교시키는 거죠. 마지막 5번,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잘못된 거 보이죠? 높게 설정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높이라는 얘기잖아. 비례랑 아마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1번 문제도 정답 잡았습니다. 훼손 정도의 비례하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는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12번 문제 가봅시다.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 오답률 6이 또는 5를 찍었고요. 선택률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자신의 거랑 비교해보세요. 12번에 1번 11%, 2번 33%,
3번 10%, 4번 41%, 5번 4%였습니다. 결국 이 2번하고 4번을 합치면 75%가 되니까 74%, 5% 정도가 되니까 거의 다 합쳐진 거 맞죠? 아무튼 간에 왜 2번에서 낚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1번부터 일단 가보자.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야 한다고 보는. 에이 뭔 소리야. 형벌이 있으면 사회적 행복이 저해돼? 아니죠. 형벌로 인해서 전체 복리가 증진 어디다 썼니? 전체 복리는 증진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죠? 1번 오케이. 아니지. 1번 잘못했음. 2번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을수록이라고 했어. 없음으로라고 했어. 틀렸지? 자, 착각하지 말자. 첫 번째, 분명히 이 글은 희생하는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근거가 뭐였냐면 사람들은 형벌의 강도가 강한 것과 형벌의 지속 중에서 뭐에 더 충격받는다? 지속이 강한 거에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지금 이거는 얘는 no, 얘는 yes가 아니라고요.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세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이해됐어? 하나 더 근거가 되는 질문을 좀 명확하게 읽으러 갑시다. 자 잠깐만 얘들아 그 일시적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있는 짝부분 그러니까 산문단의 어느 부분인지 알겠지? 뒤에 밑에 두 줄 그 부분을 읽어볼게. 잘 봐. 죽는 자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지 않은 공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강력하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는 덜 강력하다는 얘기야. 반대한 게 아니고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일단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지만 더 센 게 지속적인 것이었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즉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의 핵심은 뭐일 거다.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yes, no로 봐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됐죠? 답 잡았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강력한 것이 있을 뿐이지. 3번입니다. 사형은 사람의 기억이 영구히 각인된다. 말도 안 되죠? 이미 틀려먹었지? 기억은 지워진다. 희미해진다고 했어. 4번 가장 큰 가치는 뭘 말하는 거야? 생명이잖아. 사람이 내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어디다 썼음 이것도? 생명. 근데 이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는 사형이잖아. 사형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비판한다?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죠? 지금 4번 선택지의 핵심은 사회계약론의 입장이라는 건데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합의를 했다는 뜻이고 합의는 뭐에 대해서 합의한 거야? 우리 인간이 희생하기로 한 자유의 총합 이내로 우리 인간이 희생하기로 한 자유의 총합 이내로만 제한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갈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4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잡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5번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는 이 사형을 무기적으로 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겠죠. 사형은 일시적인 거고 무기징역은 지속적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호했겠죠. 됐나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사형 이번에 최근에 미국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잖아. 사형수 한 명의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뒤에 죽었어. 그 사람은 사형이 집행됐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진보가 밝혀졌어. 그리고 참고로 그 사형당한 사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형은 함부로 집행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들이야. 물론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너무나 확정적이고 너무나 반인륜적이며 쉽게 말해서 내 세금이 아까운 그런 놈들은 빨리 없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하지만 사형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선생님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아 또 사형 얘기하니까 갑자기 야 오늘 뉴스 봤니 그거? 그 광주인가? 어디였지? 지금 또 버스를 덮쳐가지고 지금 사상자 나오고 있던데? 버스가 정차해 있는데 거기에 그 철거하고 있는 건물이 그대로 덮이더라고 이렇게. 근데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생존자 구출하고 있었는데 방금 충전하고 오는 길에 살짝 보니까 사상자가 벌써 2명 나왔고요. 사망자가 2명 나왔고요. 미친놈의 세상이에요. 내가 버스 타고 갔는데 내 버스 위로 건물이 무너지는 걸 누가 생각해? 그치? 미친 일이구나. 왜냐면 선생님 이 얘기가 끔찍한 게 선생님도 집에 갈 때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목동역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강서구청 있는 쪽을 지나가는데 거기서도 예전에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났어요. 기억나나요? 그 건물 철거하려고 세워놓은 크레인이
정차에 있던 버스를 찍어 눌러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려고 삑 하고 누르고 있던 아주머니 위를 그대로 찍어버렸어. 그래서 즉사하셨어요. 그 사건이 선생님이 사는 집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참 뭐 이게 뭔가 싶은 거야, 그치? 얼마나 억울하시겠어 그 영혼은. 아유, 자 아무튼간에 사연 함부로 하지 말자. 자 마지막 13번 문제 요거 풀고 한 세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문맥상 A부터 E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솔직히 이 문제는 1번하고 2번만 해결하면 됩니다. 왜냐면 정답률이 29와 49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자 일단은 이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제법. 1번이 29%니까 거의 30%고요 2번이 50% 시켰거든요. 자 그런데 뭐 선생님 입장은 그래. 아까 설명했지만 이 향유라는 단어는 누린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누린다는 것은 마음껏 즐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향유 세대라고 누차 말씀드렸었고요. 스마트폰으로 앱도 쓸 줄 알고 문자도 보낼 줄 알고 핸드폰도 뭐 전화도 걸 줄 알고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어디 갔어? A 어디 가니? 평온하게 자유의 몫을 누리다라고 하는 문장에서의 누리다니까 향유하는 건 누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2번의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다른 답을 찾다가 1번을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2번 볼게요. 2번의 문장은 뭐였냐면 범죄를 가로막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범죄를 가로막다. 자, 범죄를 가로막는 건 뭐냐면 얘들아 농구를 했다고 치자. 농구를 하고 띵띵띵 하고 있는데 내 앞을 누가 가로막았어. 자, 생각해. 가로막았으면 나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이리로 돌거나 이리로 돌아야지. 패스를 하거나 단전한다. 그러니까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게 멈추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 B 단절하다의 단절은 절이 뭐야? 끊을 절자예요. 이건 완벽하게 끊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을 언제 쓰는 거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 나는 그녀와 절교를 하게 되었고 단절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셨나요? 보통 그래서 단절은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 인간관계. 구분됐어? 오케이? 되게 미묘하죠, 솔직히 말하자면. 얼핏 보기엔 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면 끊어졌거든요. 하지만 가로막는 행위는 끊기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절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해됐나요? 단절과 끊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표준적인 사회 문화 지문 한번 인문 지문이기도 했죠.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숨 좀 돌리고 나서 자, 뒤에 있는 PCR 지문은 우리 다음번 수업 때 좀 정신이 깨끗한 상태에서 예쁘게 봐주려고 지금 애껴둘게요. 지금 여기서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건 잠시 애껴놓고 자, 제일 마지막으로 대신에 문학 세트에서 제일 어려웠던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금 5단율 2위가 나왔던 3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대시 문제 푸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잠깐만 끊어갈게요.